안녕하십니까. 늦게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간명하게 복습을 하고 나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부분을 마무리를 먼저 지어야 되는데, 심판은 소송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주된 업무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심판은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 차이점 비교하시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작위협 파인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작위협 파인송이라는 게 왜 필요하다고 했냐면, 취소송과 무약인송의 요구소송 부분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죠. 요구소송 부분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최소한 어떤 자귀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귀행위, 적극적 상태죠. 요구소송에서의 자귀행위라면 거부처분입니다. 소극적 처분. 거부처분만 나오면야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무효항의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대답을 안 해버리면 그럴 땐 노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취소송과 무효확인소송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보완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되는 것이다. 항상 연결해서 매핑하시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암기사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출발 대상적격부터 했었습니다. 부작위 여파인수용도 19조를 준용을 하고 있고 그 대상도 처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2조 1항 2호를 고려했을 때 재결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처분으로 연결돼야 될 테고, 그 다음 재결에 대한 부작위가 재결로 연결돼야 될 테고, 이런 상황일 텐데 재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2조 1항 2호에는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생각한다. 그래, 부작위 여파인수의 대상은 분명히 부작위입니다. 근데 19조를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작위가 무엇이어야 하는 거다? 처분이어야 되는 것이다. 부작위 처분이어야 된다. 부작위 처분이어야만 부작위 위협파인수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4조 3호에 보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한 소송이라 되어 있으니까 먼저 부작위가 무엇인지를 보러 2조 1항 2호를 갔었고, 요건이 4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상당 기간, 법률상 의무, 그리고 무응답,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1번과 4번, 2번과 3번을 묶어서 비교를 했었고, 1번과 4번이 바로 부작위 이코로 처분을 만드는 것으로서 소송 요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상 적격이죠.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2번, 3번은 부작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위법이란 의무 위반을 말한다. 위법이란 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그에 위반되어서 무응답하고 있는 건 위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2번, 3번은 부작위를 위법으로 만듭니다. 이건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 즉 본안 요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 3, 4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작위가 성립되면 판례가 뭐라고 말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위법한 부작위. 전자는 소송 요건, 후자는 본안 요건의 문제가 된다. 이거였죠. 1번과 4번에서 거부와 비교를 했었고, 거부도 그 거부라고 해서 처분에 대한 거부라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상 요건, 신청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바로 도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신청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거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듯이 여기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만 거부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절차적 권리, 신청권을 실현시키게 되고 응답하는 거죠. 부작위는 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게 됨으로써 거부가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부작위가 권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처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신청권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절차적 권리도 권리다.
절차적 권리도 권리다. 실체적 권리로서의 이행 청구권은 원고적 격에서 다뤘었고 절차적 권리도 권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쳐도 처분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과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처럼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처리 기한은 20일 이렇게 맥시멈 딱 주고 있을 때, 즉 법정 기간이 있을 때입니다. 법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면 그건 절대적 기간입니다. 법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건 무조건 인정돼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행정절차법을 떠올려야 되거든.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보게 되면 처리기간 설정공표라는 규정이 있어요. 처리기간 설정공표. 이거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허가 등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땅도 샀지 건물도 지었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처분은 수익적 처분입니다. 모든 처분은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며칠 안에 행정청이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기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집니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적 기간이 아니야. 그럼 만약에 A라는 처분이 13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정공표를 했다고 쳐봐요. 행정청이. 13일이 지나면 상당한 기한 경과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지. 13일은 행정규칙에 써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지나면 상당한 기한 경과되는 건데? 노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법관이 보고 이 정도면 사회통념상 필요한 처리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봐야 되겠군. 이러면 지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작위 위법 파인승은 그 위법 판단 기준시가 언제라고 했지? 판결시라고 했잖아요.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무조건 경과됩니다.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 무조건 경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지 여부는 사실 실제 재판에서 중요할 수가 없어요. 판결시까지 무조건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2번, 3번의 요건에서 포인트는 법률상 의무가 되는 거야. 포인트는 법률상 의무가 된다. 법률상 의무가 과연 절차 의무로서의 처분 의무, 응답 의무일까? 아니면 실체 의무로서의 당해 처분을 해야만 하는 의무, 자기 의무, 즉 행정 개입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의무일까?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 의무라는 건 뭐야? 1단계 500원짜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실체 의무, 자기 의무라는 것은 응답도 해야 되고 또한 허가도 해야 되고 2단계까지 필요한 1000원짜리 의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의무는 무슨 의무일까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 문제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선 1차원적으로는 이따가 행정심판 가면 제가 또 이 논리를 깰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좀 더 다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내 주머니에 500원이 있는지 1000원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500원짜리 의무밖에 구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500원짜리도 구입할 수 있고 1000원짜리 의무도 구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수업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논리적 사고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결돼야 되는 선결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라고요. 그걸 찾아보고 잠깐 제가 번외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학과목으로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게 바로 판단하려면 바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구나.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고,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문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를 찾으시라고요. 그럼 여기에도 또한 그 전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출발점이 있을 겁니다. 출발점이.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학설 대립이 워낙에 심하죠. 워낙에 심하게. 만약에 행정법 안에 100개의 논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의 논점이 있어요. 근데 그 100개마다 학설 대립이 3개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정법에서 틀린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인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의 길이 있습니까? 3의 100자승계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틀린 길이 아닙니다. 다 맞는 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게 개별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인 겁니다.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근데 여기 뭐 이제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판례 길을 좀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다 달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다른 생각하고 살아요. 네. 예, 여러분 대세우는 이런 것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형성력이 소송의 제3자한테 미치는 힘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건 기판력도 포함하는 것이면 모든 판결의 효력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행정소송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교수님이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인데, 행정법 쪽에서 그 교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딱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 네, 그런데 판례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3의 100자승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학생들이 뭐 특히 뭐 저쪽의 주관식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도 그쪽을 많이 이제 옮아가고 있지만, 그 친구들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스터디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새끼가 시비 걸어요. 죽여버려. 절대 우리 애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냥 죽여.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지? 평행선이에요. 멍청한 새끼.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라. 여기 갖고 논쟁이 걸린 거야. 그럼 제가 전화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건 걔 뭐라고 생각하지 물어봐봐. 그 여기서 또 해결이 안 돼. 야, 여기 뭐라고 생각하지? 여기 만약에 공정력을 우리는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잖아. 근데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당연히 평행선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접점 못 찾아요. 그 사람의 생각의 출발점이 다른데 어찌 그와 네가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하느냐. 안 되는 거라고요. 아예 생각이 다르다. 알겠어요?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나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의 행동을 매국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죠? 네,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진짜 나라를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큼은 같다고 하더라도 전혀 방법이 다른 거야. 전혀 방법이. 그 데이터가 서로 진실하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전제 없이 완전한 데이터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라고 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리고 고민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뭐 주관식 애들은 답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요. 문제는 여기가 질문이 됐거든. 여기가 질문이 됐으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론은 3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론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론은 다시 3번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론은 1번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하고 얘한테 유죄 판결 내리는 게 맞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고가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책을 다 외워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 외워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책이 얇은 책에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에다가만 괄호를 뚫어가지고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단지 10페이지를 외워가지고 그 키워드는 이미 뭐 여러 번 시험 봤으니까 암기가 될 거 같지 그것도 못 채워요. 사람의 머리는 절대 암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여러분들 요거 50페이지도 못 외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속 머릿속으로 매핑하시라고. 내가 배운 내용끼리 서로 다 연결하시라고. 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날짜, 기간 이런 거 그건 외워야지 뭐 어떡해. 그거는 뭐 걔네가 법에다 그렇게 뭐 요건 요 20일, 요건 40일 해놓은 건 뭐 어떻게 해. 그건 외워야지. 그건 뭐 원리가 있어 거기? 그치? 그런 거 빼고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날짜 그런 거 외우는 건요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그래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요. 법률상 의무가 과연 응답 의무가 자기 의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제가 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부작위 여파인송은 본안 심리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1단계로서 절차 심리만 할 수 있는 걸까? 2단계로서 실제 심리까지 할 수 있는 걸까? 학설 대립이 있었죠.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 주머니 500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절차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은 1단계 500원, 2단계 500원 합이 1000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500원짜리 절차 의무도 구입할 수 있지만 1000원짜리 실체 의무도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타당하다고요? 그냥 문헌만 보세요. 문헌. 법 문헌이라고 하게 되면 문헌은 표현이요. 법 규정이라고 하게 되면 규정은 내용입니다. 문헌만 보시라고요. 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작위의 위법 확인만 하는 소송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그냥 부작위만 위법하고 끝인 소송이다 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법에 가장 충실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뭐일 수밖에 없어? 절차적 심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작위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왜 그렇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처분시가 언젠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부작위가 성립된다? 좋다 이거야. 근데 언제가 상당한 기간 경과인데 법관의 손에 맡겨준다며. 부작위가 성립되는 시점을 정확히 우리가 특정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무조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체적 심리까지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에 대한 실체적 내용을 아직까지 행정부가 한 번도 고려해보거나 판단해보지 않은 부분에까지도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저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소송하고 거부처분 취소하고 부작위 여파인송을 비교했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였죠. 본안심리에서 절차심리마냐 실체심리까지도 하느냐에 대한 문제하고 위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냐 판결시냐에 대한 문제에서 실체심리 교집합 판결시 이 조합이 나와버리면 이건 무조건 사전소송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실체심리 하는데 판결시 기준으로 하면 사전소송이란 말입니다. 거부처분 취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거부처분 취소는 실체적 심리를 하잖아요. 실체법에 위반되는지. 그런데 우리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의무이행소송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의무이행소송. 사전소송 돼버린다고요?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부작위 여파인송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이미 뭐예요? 고정된 문제니까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값으로 볼 수 있는 이 본안심리 문제는 사전소송 안 되려면 의무행송과 똑같은 거 안 되려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절차심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오늘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접근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결정짓는다라고 규정짓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판단이 그래요. 사회과학부터 인생까지 모두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글을 딱 주고 나서 야! 이렇게 쓰면 합격한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씁니까? 못 쓰죠. 네. 그러면 뭐 내 사례집 같은 것처럼 이렇게 쓰면 90점 넘는다? 씁니까?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구로만 안 쓰면 된다. 이따구로만 쓰지 마. 이렇게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관식에서는 제가 만든 게 나쁜 답안 이론이거든요. 나쁜 답안 이론. 나쁜 답안만 다 보여줘요. 애들이 보고 비웃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보았나? 막 이래요. 막 지들 답도 그러거든. 지들도 그러면서 이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맞춤법도 다 틀렸고 이게 뭐야? 막 지들도 그래요. 이러지만 마. 그러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답안이 나와요. 그게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결정짓는 겁니다. 좋은 거 보여준다고 타산지석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산을 어떻게 지석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반면을 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반면 교사가 존재할 뿐이에요. 저렇게 살지 마. 김구처럼 살아 그럼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운형처럼 살아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하지만 이승만처럼만 살지 마.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겠죠. 박정희처럼만 살지 마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거가 바로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규정짓는 겁니다. 정확한 거 확실히 짚어놓고 판결 시 그 다음에 여기서 실체적 심리를 따르는 순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절차적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체적 심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차적 심리 아닙니까? 선택지는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법에서 말하는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철학과에서 배우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라는 것은 다 비교. 이게 아니기에 이거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고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절차적 심리죠. 그럼 의무는 뭐예요? 절차 의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무응답은 응답 의무에 위반돼서 위협해지는 거죠. 오늘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행정심판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실체 의무로서의 자기 의무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무응답은 부작위는 위법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자기 의무라는 건 허가를 해야 되는 의무라는 얘기인 거잖아. 허가를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 플러스 인용을 시켜야 되는 의무까지인 거잖아요. 여기도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응답하고 있는 거는 자기 의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반돼서 위법한 부작위가 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지? 절차 의무로 봐도 실체 의무로 봐도 부작위가 위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법률상 의무라는 것만 딱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면서 막 레이저 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선결 문제로 어디서부터 끌어오라고 본안심리부터 끌어오라고 본안심리부터 갖고 올 수밖에 없다. and 그 다음 협의식으로 넘어갔죠. 협의식으로 하시면은 중간에 인용 처분이 나오면 부작위 위법 확인성 도중에 허가가 나오면 당연히 각하지. 그죠? 얘는 뭐 원하는 거 다 한 거잖아. 다 달성된 거잖아. 더 이상 소송 뭐 필요해. 근데 중간에 거부가 나왔을 때가 문제죠. 거부가 나왔을 때 과연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까? 절차 심리에 따르게 되면 이미 응답이 된 거니까 각하되는 거다. 실체 심리에 따르게 되면 1단계는 끝났으나 2단계 실체 심리는 남아있는 거니까 그냥 본안은 계속 진행된다. 법원에 계속된다. 우리는 절차 심리설. 이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요? 소변경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죠. 소변경. 예, 만약에 이 부작위 합판이 계속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소변경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각하되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각하되는 소송은 버리고요. 예, 거부에 대한 소송을 새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 부작위 합판송이 구속, 거부 처분 취소이 신속, 이렇게 소변경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관한 내용이 부작위 합판송에도 있지만 앞에 소변경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22조를 근거로는 안 되지만 21조를 근거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 그 후에 응답을 해야 되지. 응답을 하면서 행정청이 만약에 허가를 내려주었다면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시 거부를 했다면 이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후에 거부를 했다면
거부를 했다면 과연 기속력에 위반되는 걸까? 절차 심리로 보게 되면 판결 취지가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 1994죠. 그 하나만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그거를 그 사이에다 걸어놔요. 그쵸? 네. 예. 구사학번들 뭐 그렇게 뭐 특이하지 않습니다. 네. 76년생도 그 바로 밑에가 좀 괜찮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75년생들은 그냥 순박하고 착한 형님들. 네, 그냥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응답하라. 순박한 그런 느낌 주려고 했나 봅니다. 그죠? 근데 배경이 좀 안 좋았죠? 신촌이었습니다. 그죠? 1994 쪽에 그치? 신촌에 그닥 좋지 않은 동네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랬고, 그쵸? 그래도 거기가 좀, 뭐, 있으니까, 그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응답을 하라! 이게 판결의 취지야. 응답했죠? 거부했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한 거지, 기속력 위반은 없다. 이건데, 만약에 실체적 시비를 해서 인용이 되었다라면, 이건 뭐야? 이거는 특정 처분, 즉,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성립되었을 때만 인용이 되거든. 실체적 심리를 했는데도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 인용이 되었다라는 건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되지.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송을 제기했다. 근데 인용이 되었다. 뭐가 나오는지 알아? 특정 처분 명령 판결 나와요. 특정 처분 명령 판결. 얌마 허가해!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법적으로 허가를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을 때만 인용이 된다는 뜻인 거잖아. 판결의 취지는 뭐라고요? 판결의 취지는 허가하라. 이게 판결의 취지인데 거부를 하게 되면 기속력 위반이 되겠죠. 실체적 심리일 때. 그 다음에 기속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 얘기는요. 이건 처분 의무잖아요. 처분 의무니까 간접강제 문제 생각하셔야죠. 간접강제에 들어가시게 되면 절차적 심의를 따르게 되면 간접강제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속력 위반이 없는데 뭐. 그치? 거긴데 실체적 심의를 따르게 되면은 기속력 위반이 있죠. 처분 의무 불이행입니다. 처분 의무 불이행이니까 간접강제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예요. 알겠죠? 무슨 말 하도 못하네. 사람이 먼저다. 누가 하는 얘기야? 네. 우리 대표가 하는 얘기야. 네. 사람이 먼저다. 알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다는 옛날에 내가 먼저 했던 얘기인데. 네. 사람이 먼저다. 사람만이 희망이고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나쁜 거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결국 사람이. 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지 누가. 그치? 네. 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람은 미워합니다. 네, 그쵸? 그 죄를 진 놈이잖아. 죄를 미워하면 어떡할 거야? 죄를 막 때려? 그거 아니잖아. 사람을 혼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들은 대부분 틀렸어요. 그죠? 뭐 거의 박명수가 이미 거의 정리했죠. 예, 다 정리했기 때문에 아프니까 청춘이 아프면 환자예요, 환자. 그렇지? 예, 청춘은 아프지 않아요. 청춘은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막 철을 씹어 먹어도 아프지 않죠. 나중에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아파져요. 그때 했던 것 때문에 아파. 그때 했던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그때 했던 것 때문에. 와, 막 이상한 막 이거 말이 안 되는 자학적인 막 그런 게임들을 많이 심심하니까. 그땐 수업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업 들어가면 놀림받아. 병신이래요 막 이러거든. 수업 간대요 막 학점 신경 쓴대요 막 이러면 병신이라고. 그죠? 왠지 알아요? 여러분과 달라요. 학점이 0.0이어도 0.0 내가 달성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0.64 나오고 막 하나 D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올 F를 맞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이 공짜예요. 올 F는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올 F를 목적으로 막 저공비행을 열심히 해보려고 막 되게 노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교수님들이 F를 주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제가 정외과에 무슨 북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수업이 하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건 무엇이냐 딱 그러는데 정말 극우 꼴통 교수님이 들어오셨더라고. 한 300명 앉아있는 수업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거기는 이제 그 좌빨들이 막 다 모여 앉아있는 거야.
이 교수님은 즐기러 오신 거야. 이 학교 안 좌빨을 한 번에 꺾으러 오신 거지. 이 좌빨은 정외과 수업으로 올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자기가 정외과 교수야. 그래서 딱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 예. 뭐라 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등록한 거야. 예. 했는데 그때 마침 좀 상황이 안 좋게 제가 후보였을 때예요. 중학생 선거. 그러니까 옆에 후배들이 이제 그럴 땐 수업을 들어갈 때도 원래 안 들어가요.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건 궁금해 들어간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비서진들이 따라 붙거든요. 걔들도 같이 등록을 해야 돼요. 옆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야. 후보님 한번 붙어보세요. 귀찮아.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지금 더 내가 막 할까? 알았어. 그래갖고 막 그래요. 그분이 막 내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아무나 나랑 한판 붙자고 수업 시간 언제든 손 들고 토론 붙자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건방의 끝자락인데 뭐 저래 교수가. 그래갖고 이제 연습장에다 막 적기 시작했죠. 저의 논리를 깨는 방법. 예. 여기에서 전제가 깨졌고 여기서 전제가 깨졌고 이거 데이터 없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저요 이렇게 했거든. 한 3회 싸웠나? 네. 교수님이 그 다음부터 수업을 안 들어오세요. 저희 완승이었거든요. 모두 막 내가 발언하면 박수 막 치고, 네. 교수님이 반박하시면 다 야유 왜 막 이러고 막 왜?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계시거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야. 데이터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정말 주관적인 주장 막 이런. 결국 교수가 바뀌었는데 난 찍혔죠. 네. 그래서 나에게 시험도 봤어. 네. 시험도 엄청 잘 봤거든요. 네. 그 수업 하나만 내가 완전히 막 했는데 네. 차라리 싫으면 F를 주시. D를 줘가지고 0.64가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냈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때는 딱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왜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빨리 얘기해봐. 반장. 출발. 점이 뭐였어? 난 기억하는데 뭐야 진짜. 뭐였죠? 지금 여러분 철을 씹어 먹어야 된다 여기잖아. 그치? 원점 다 돌아가야 돼. 네.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야 돼. 그때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술자리에서 그냥 대낮부터 술을 먹는 거야 원래. 예? 뭐라고 먹으면 게임을 뭘 하냐면은 이제 금연구역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입에다가 담배 10개를 물어요. 10개를 물고 누가 더 빨리 다 피나. 그래서 진 사람이 술값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선배 중에서 한 학번 선배가 자기가 43일 동안 술을 죽을 때까지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간 거야. 갑자기 오기가 생기잖아요. 43일 별거 아니지. 예, 그래서 이번엔 내가 도전한다. 예, 그래서 도전하고 이제 다들 나한테 카우팅 하라고 했죠. 내가 죽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 예, 술 먹고 기절해 죽어야 돼요. 죽는 거를 몇 시까지? 나는 27일 하고 다시 못 깨어났어요. 부활한 거거든요. 근데 죽었었고요. 네, 부활한 거예요, 이게. 부활한 거야. 27, 선배는 강했군.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이렇게 쓸데없는 삶을 살았던 얘기는 왜 시작했지? 출발은? 저기 D가 어디야? 공부나 해. 그치? 공부나 해. 뭐라고? 학점? 그거 아니야. 그건 중간이야. 그거는 B야, B. 네. 봅시다.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이 절차적 심의서에 따르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고 1, 4 부분에서 우리가 부작위는 이코르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대상적 결격이었었고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부작위가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말이야. 절차적 권리가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실체적 권리도 없다. 중학교 안 나왔으면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다. 예, 이거죠. 예, 소는 대를 폐지한다. 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체적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 실체적 권리가 바로 뭡니까? 법률상 이익. 36조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죠. 이행 청구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공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렇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여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야. 그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도 풀려요. 문제는. 근데 왜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죠. 왜 없는 거예요? 공권이 성립하려면 이행청구권이든 방어권이든 그 내용을 떠나서 공권이 성립하려면 원고적격에서 뭐라 배웠어요?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인정된다고 했지.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인정된다고 했지. 거기서 의무부가가 깨진다고. 응답 신청권이 없지, 절차적 권리가 없지, 그럼 뭐도 없다? 절차적 의무도 없죠. 응답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 절차적 권리 쪽에는 사익보호라는 게 없습니다. 사익보호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절차 쪽에는 사익보호라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절차적 권리와 절차적 의무는 서로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인정되면 인정되고 인정 안 되면 인정 안 되고 서로. 그럼 생각해봐.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 국가는 뭐가 없어요? 응답을 할 의무가 없지. 절차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무부가 사익보호. 거기서 기속이든 재량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실체적 의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다. 응답을 요구할 수 없으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란 만족적 응답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가 성립될 수 없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했을 때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 성립 요건 중에서 의무부가 부분이 깨지는 거라고. 의무부가 부분이.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이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때 가끔 선생님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이거 한번 내볼까?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문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가 깨진다고? 의무부가가 깨진다고. 신청권이 깨지면 의무부가가 깨져서 공권이 성립이 안 되고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원고적격에서도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그와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송요건에 대한 부분은 대상적격은 처분해야 된다. 그건 1, 4번이고요. 원고적격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 똑같죠? 내용적으로는 이행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신청권 필요하다고 했고 협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소했던 내용 중에 중간에 거부 처분 나와도 각하된다.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인데 대상하고 피고는 서로 1대1 대응이거든? 이해가 돼요? 대상하고 피고는 1대1 대응이라고. 취송 같은 경우엔 처분 취송이 있고 재결 취송이 있잖아. 그러니까 피고 쪽에서 우리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처분 취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처분청, 재결 취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재결청. 그랬지? 여기엔 뭐가 없어? 재결이 없잖아. 재결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처분청밖에 없습니다. 부작이라는 처분을 한 행정청, 부작이청이죠. 재결 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과 피고는 1대1 대응이다. 대상과 피고는 1대1 대응이다. 기억을 해놓으시고 행정심판 전체주의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 승진 신청을 했는데 임용권자가 부작위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유명한 판례는 부작위 파인송을 거부 처분으로 변경했던 그 판례 생각해봐요. 국가직 4급 공무원인데 지방직 3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외부적으로 공표도 했어요. 공표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3급으로 승진시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뭉답 이래버렸어요. 그 얘가 부작위 파인송을 제기했었다고 했지. 근데 중간에 얘가 그러니까 거부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송을 변경했었다고 했지. 그런데 아닌가? 그래서 그 거부 처분 취송에다 다시 부작위 파인송을 또 병합시켰다고 했지. 그게 다 허용됐었다고 했지. 그런데 맨 처음에 부작위 파인송을 제기할 때 그냥 제기했을까? 아닙니다. 승진 신청에 대한 무응답,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에 공 걸려가지고 행정심판 거쳐서 부작위 파인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거쳐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냐 부자기냐에 대한 문제와 관계없이 어떤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어떤 사안이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안이냐. 오케이. 그러면 전치주의 적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지? 네. 자기냐 부자기냐하고는 관계가 없다. 제소기간은 이것도 앞에서 배운 얘기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한 제한이 없이 언제까지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제기를 거친 후에 부자기업파 이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한 제한이 있다. 이유는 전자는 기산점이 없고 후자는 기산점이 있잖아요. 기산점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었었습니다. 배웠던 얘기고요. 본안심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소송 중 동그라미 처분시 X, 처분시 동그라미 소송 중 X. 이해가 되십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 그럼 처분시가 없잖아. 근데 중간에 거부 처분이 나오잖아. 처분시가 생겼지. 그럼 소송이 없다고, 각하돼서. 그러니까 역시 언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없고 처분시가 생기면 소송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처분시를 적용시켜? 취소송처럼 처분시를 적용시켜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구제 들어가시게 되면 집행정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준용도 안 합니다. 이유는 본대 회급 복명에서 됩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처분의 효력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게 집행정지인데 뭐 처분이 있어야지. 처분의 실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우리 여기서 뭐 배웠어요? 부작위는 안 되고 실효돼도 안 된다. 실효돼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건 오직 하나, 가처분이죠. 가처분에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이 있고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금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구소송이니까 가이행으로서의 가처분이죠. 예,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왜 안 돼요? 본체 소송이 없는데 어떻게? 뭔 소리나, 미쳤나 보다. 맞죠? 네, 또 미쳤나 보다. 네, 본체 소송이 없는데 어떻게 보전 소송이 있어? 본체 소송이 뭔데요? 가이행이라는 가처분의 본체 소송은 실체적 심리를 하는 의무행소송입니다. 의무행소송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안 되지 뭐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예, 여러분 집행정지나 가처분이나 이런 거 왜 인정하는 거예요? 이익형량이잖아요. 이익형량. 그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 그럼 도저히 이게 못 참을 것 같아. 이익형량이잖아. 실체적 이익을 형량해서 집행정지든 가처분이든 이런 걸 인정을 한다는 거는 개 모태가 되고 있는 본체 소송도 실체적 이익을 형량할 수 있는 소송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적 심리를 할 수 있는 소송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구제에서도 배운 대로 가처분의 본체 소송은 뭐라고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가이행이면 의무이행소송, 가금지면 예방적 금지 소송. 이게 본체라고요. 근데 본체가 없잖아요. 본체가. 가처분, 부작위에 대한 가처분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기소요건만 말씀드린 대로 본안 심리 범위가 절차 심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행동한 거 맞고요. 기속력 위반 아니고 간접강제 신청도 안 된다고 했고, 소변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넘어가시고 당사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지금까지 얘기한 항고소송과 비교했을 때 전자는 행위소송이고 얘는 권리소송이다. 그러면 그 대상이 권리를 다투는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가, 행위를 다투는가,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가, 피고도 달라지겠지. 만약에 행위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 행정처분, 행위를 한 행위 주체,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권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기속주체,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것이요. 권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권리주체가. 행위소송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행위주체가 피고가 되고, 권리소송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니까 권리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고가 누구야?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그런 걸 뭐라 불러요? 행정주체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그래서 이름이 당사자 소송이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형식이라고. 형식. 당사자 소송의 형식은 뭘 봐? 피고 보라고. 피고. 예.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피고를 딱 봤는데 행정기관이야. 그러면 형식은 항고소송이야. 피고를 딱 봤는데 얘가 행정주체야. 그러면 형식이 당사소송인 겁니다. 알겠지? 피고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은 뭐야? 내용을 보는 거죠. 대상을 보시라고. 대상을. 행정처분을 다투고 있으면 실질이 취소소송이 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고 있으면 실질이 바로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왔죠. 실질적 당사소송, 형식적 당사소송. 실질적 당사소송은 형식은 물론이거니와 실질까지도 당사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소송은 형식만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 3조 2호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행정처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이 하나 있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있어 두 개 나눈다. 그 다음에 각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이렇게 있었죠. 뭐가 없어요? 형성소송이 없습니다. 형성소송이. 네. 오늘 저기 앞에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당사소송에 형성 판결이 있다, 막 이딴 소리 나오는 거 있거든. 여긴 뭐가 없어요? 소송의 종류에는 형성의 속, 확인의 속, 이행의 속 세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소송에는 뭐가 없어요? 형성의 소가 없어. 형성의 소가. 확인 소송, 이행 소송 두 개밖에 없다. 여기 형성 판결이 있을 수 없겠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나온 거죠. 처분이 있을 때, 없을 때, 확인, 이행, 4개가 나왔고, 형식적 당사소송까지 포함시키면 5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5개. 그 다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쪽에서 또 맨날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세노마, 국가배상, 부당이득, 손실보상. 이놈아들 원인과 결과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공권으로 보고 당사소송으로 볼 것인가, 공권설, 당사소송설.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볼 것인가, 사건설, 민사소송설, 학설 대립이 있고, 학설은 다설이 전자 당사소송이죠.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결과 부분의 근거법이 아예 공법이면 그 판례도 그 당사소송을 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송 요건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상 적격에 대한 부분은 원래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3조 2호에 있는 것대로 2개. 원고 적격은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간혹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행 소송은 그냥 주장만 하면 돼요. 나 이행 청구권 이걸랑요 이래 버리면 이래 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고 적격은요. 이건 39조가 따로 있었죠. 그냥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 공공단체에는 지자체와 함께 기타 공법인 포함되고 그 밖에 권리주체는 공무수탁상인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주체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당사심판이 있어야 거쳐오라고 하지. 그죠? 일반적으로 당사심판이, 즉 행정심판법에서 당사심판을 인정하고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존재해야지 좀 거쳐오샤이 이렇게 일반법, 행정소송법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당사심판은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심판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치주의 적용 안 된다. 제소기간은 이것도 41조에 따로 있었고요. 제소기간은 개별법에 근거 있으면 불변기간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이런 거 있었고, 또 형식적 당사소송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처분 준용됩니까? 그쵸?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준용됩니다. 집행정지 있으면 소는 대를 배제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가처분 준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여기 나왔으니까. 그 강론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총론 문제가 출제가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용은 2개인 거야. 도시 환경 정비를 하고 주거 환경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정비는 뭔지 알죠? 네, 그냥 쉽게 그냥 군대에서 개인정비 그럼 뭐예요?
빨래 해라 이거잖아. 청소하고 개인정비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정비 그러면 이제 막 뭐 간물대 한번 뒤에 엎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냥 막 액션 가면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똑같이 도시정비, 주거정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예, 주거 한번 전체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거 환경 정비 파트는 이거는 공인중개사에서 배워요. 겁나 복잡해요. 네, 되게 복잡해. 이건 도시정비법을 하나씩 다 꿰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 여러분들은 안 나와. 예, 그래서 공무원 쪽에 나오는 건, 뭐 사시도 마찬가지, 변시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나올 수 있는 건 도시환경정비사업법밖에 없어요.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종류가 겁나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오케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뭐예요? 재건축은 한 개만, 재개발은 둘 다. 그러니까 재건축은요, 예, 노후된 건물이에요. 건물. 예, 건물 뒤집어 엎는 게 재건축이야. 재개발은 건물 받고 건물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도 다 뒤집어 엎어요. 상하수도 뭐 전기, 가스 막 이딴 거 있죠? 예, 이딴 거 있어야지 뭐 집이 들어갈 거 아니야. 예, 그것도 다 뒤집어 엎어요. 싹 뒤집어 엎는 게 재개발. 아예 개발을 다시 한다. 재건축은 건물만 다시 지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걸 강제적으로 자꾸 하니까, 예, 거기 살던 주민들이 뭘 하죠? 주민들이 다, 예, 군인으로 변신해요. 그렇죠? 막 온몸을 무장하고 막 던져요. 막 그렇지? 예, 다종다양한 걸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염병 이렇게 조그만 것도 받고 이렇게 뭐 바카스도 봤어요? 바카스는 보통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카스는 뭐 하냐면 안에다 페인트를 넣어요. 페인트를 넣어갖고 페인트를 가지고 이제 가서 선도투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약 올리러 가는 거야, 약 올리러. 예. 잡혀갈 거 알면서 구속대로 가는 건데, 예, 이제 그냥 의사표시하러 가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보통 학생들이 하는 거죠. 예,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 다음에 뒤따라 붙는 겁니다. 항상 선도는 학생이 쓰는 거고, 요즘은 학생들이 뒤에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 이게 있어서 학생은 이제 대학 다닐 때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구속 한 번씩 되라는 뜻인데,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보통 이제 저 소주병을 쓰고 대꾸리병은 누구랑 싸울 때 써요? 예, 저쪽에 전차 나왔을 때 이렇게 대꾸리병 던지는 겁니다. 이건 폭탄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거 말고 농민분들은 뭐 쓰는지 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죽창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상당히 많은 걸 갖고 가시는데요. 그 후추하고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잘 섞어요. 배합을. 이거 맞으면 죽어요. 저쪽에 체류탄이 있으면 이쪽엔 고춧가루가 있어요. 그거 되게 잘 만드세요. 농민분들은 그걸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예, 돈도 안 받고 막 나눠줘. 그럼 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받죠. 저쪽에서 막 쏘면은 우리 이거 막 던져 이렇게 딱 맞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해버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 만들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조합 만들어서 니네들 스스로 해라. 이거야. 예, 스스로 해라. 그 이제 조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준비 단계. 예.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그래. 추진위원회. 예, 추진체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결성을 하면 그냥 인적결합체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행정청한테 가갖고 구성승인 신청을 하면 걔들이 구성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얘가 법적으로 추진위원회로 짜자잔 만들어져요. 그런 걸 가항상 인가라고 합니다. 구성 승인을 해줘야 돼요. 행정청이. 그러면 얘가 비로소 추진위원회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준비를 해요. 예, 조합 설립 준비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 결의를 통해서 나오면 조합 설립 신청을 해. 인가 신청을. 그럼 설립 인가가 나와요. 설립 인가가 나오면 그거는 특허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행정 주체 지위를 인정하고 공법인으로 설립을 시켜요. 그럼 이제 이놈아가 뭘 갖는 거냐면 국가처럼, 예, 그 공용 수용권, 남의 땅 막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뭐해? 뭐 시공사도 선정하고 뭐 사업 시행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막 작성을 해요. 우리는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작성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조합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이노마의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얘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서 사업 시행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딱 쓰죠. 그리고 지네들 조합이잖아. 조합이니까 자기들끼리 또 총회에서 막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 막 이렇게 저요 막 이렇게 결의를 해. 그러면 일정 숫자 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진 계획안을 또 행정처에 제출해요. 그럼 걔네들이 또 인가를 해줘. 이것도 강학상 인가예요. 인가.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럼 비로소 이 계획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구속력이 발생해요. 이게 처분이 됩니다. 행정계획 처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할 거야. 야, 여기 우리 아파트 질 거가야. 아파트 질 건데 우리 사업이 요거야, 인마. 딱. 근데 인마 딱. 우리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뭐 판자촌 아니니? 요거 딱 이렇게 딱 지금 여기 딱 돌아 살 사람. 딱 그러면은 저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걔네들은 분양 신청을 한 거예요. 나중에 분양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꺼져 난 싫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돈 주고 내보내요. 청산합니다. 예, 손실보상해 주는 거야. 미안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정족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은 진행한다. 근데 강제로 그러면 싫은 사람들, 여기서 땅 뺏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쇼잉 내보냅니다. 그럼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 그 신청한 사람들 이름을 쫙 작성해.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쫙 작성. 그러면서 이놈아들한테 얘는 이러니까 몇 평, 얘는 이러니까 몇 평, 얘는 이래서 몇 평을 주기로 하고 현재 얘한테 뺏은 가격 대비 이 아파트 가격,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니까 얘는 뭐 1,500만 원 더 내고 얘는 1억 2천 더 내고 뭐 이렇게 다 써요. 네. 이렇게 써서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을 또 다시 행정처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으면 그게 또 행정계획 처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분양해 주는 겁니다. 예, 분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순서 이제 잡습니다. 1번 구성 승인 이코로 인가. 강상 인가예요. 강상 인가. 그 다음에 2번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앞에 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고 두 번째 건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정비 사업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는 이거로 특허입니다. 특허 관리 능력 설정형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코로 인가. 4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이코로 인가. 그럼 어떻게? 인가 특허 인가. 알겠죠? 인가 특허 인가. 이것만 알면 다 풀려요. 인가 특허 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었을 때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총회 결의.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이게 인가니까 그건 기본행위. 그죠? 우리 협의회 쪽에서 배웠었죠? 기본행위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인가도 인가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또 총회 결의. 그건 또 뭐예요? 역시 기본행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총회 결의를 다투려고 할 때는 뭘 제기하냐? 당사송을 제기합니다. 사업시행 계획도 관리처분 계획도 둘 다 마찬가지야. 당사송을 제기한다고. 근데 만약에 인가 고시가 나왔잖아요. 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항고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게 뭔 사건이었냐면 맨 마지막 거 4번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소송 무슨 송이라고 했지 방금? 당사송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당사송이라고 했잖아. 그 당사송을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 당사송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준용이 인정된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예. 재작년에 매우 중요했던 판례죠.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내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다 잘못 짚으셨거든. 예. 어떤 교수님의 그 고해성사 뭐 이런 칼럼 이런 게 하나 있었어. 예.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고해성사를 하냐면 성당에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칼럼 쓰면서 우리 학자들은 행정소송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근데 이번 판례가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때려줬다.
아주 훌륭하다 이거지. 인정이 안 되는, 가처분이 인정이 안 되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었던 것이고, 당사자 소송에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이 판례가 맞는 얘기다라는 거야. 맞는 얘기다. 예, 잘 몰랐다. 이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고해성사 관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 인정해야 돼. 잘못은 탁 인정, 바로 인정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형식적 당사소송이죠. 형식적 당사소송은 공용수용 절차 4단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1번 사업 인정, 2번 조서 작성, 3번 협의 취득, 4번 수용제 해결 이렇게 들어가죠. 협의 취득이 성립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협의 취득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 재결을 받아낸다고요. 여기서 이제 수용 재결 내용이 둘이었어. 하나는 진짜 땅 뺏기, 방어하라, 그리고 정사하라. 두 번째는 돈 주기, 보상 재결, 인용하라, 그리고 정사하라. 내 땅 좀 뺏지 마. 이렇게 싸울 때는 뭘 제기합니까? 이의신청, 취소소송. 이 이의신청은 취소심판이에요. 취소심판. 행정심판이지? 행정심판이지? 예, 요거 항고심판 맞고, 그 다음에 소송도 항고소송이라고. 항고소송. 그 다음에 보상재결 부분. 야, 정당보상 원칙에 반한다. 뭐 이거밖에 안 주냐? 장난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이거는 뭐야? 이거 항고심판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소송. 이렇게 된 거죠. 형식적 당사소송. 네. 그래서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라인하고 그다음 보상재결에 불복할 때 라인이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이의신청 부분에서 똑같아. 근데 행정소송 부분에 달라지지. 한 개는 항고소송, 한 개는 당사소송.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왔었고요. 요건 이제 칼로리 밸런스에서 1, 2, 3 해가지고 1, 2는 토지수용법, 3은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1은 취소소송, 2, 3은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기도 했고요. 거기서 2번, 3번 칸, 2번, 3번 칸의 차이가 바로 뭐였어요? 둘 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 인정되는 상황은 인정되는 상황인데 2번 칸은 토지수용법, 3번 칸은 토지보상법 이런 상황이었었고 필재 필격일증 이거였어요. 필재 필격일증. 그래서 반드시 다시 또 반드시 어떻게 격일증 격일로 계속 스스로 증명을 해보라고.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문제가 맨날 나오는데 내가 잘 모르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이니까 알고 있는지 계속 증명을 하셔야 돼. 필은요 옛날에는 2번 칸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다. 피고의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형식 당사소송이다. 과거에는요,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이든 아니면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이든 매한가지인데, 둘 다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 다음, 과거에는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죠. 재결주의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였었고요. 격은요, 소송의 성격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소송이 되는 것이고, 이는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행정수석법 3조 2호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큰일 난다. 행정법 다 무너진다. 취소송 사문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누가 취소송 제기하겠습니까? 똑같이 처분 다투는 건데 제소기간도 없는 형식적 당사소송을 선물로 준다는데 누가 취소송을 제기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입증 책임. 입증은 과거에는 피고에 포함되어 있었던 행정청이 했었는데 지금은요. 서로 증액 청구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그다음 감액 청구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그 필요를 증명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소송 넘어가셔가지고 객관적 소송에는 뭐랑 뭐가 있었어요? 행정소송법 3조 3호, 4호에 민중소송, 기간소송 이렇게 있었죠. 민중소송은요 원래 사람은 사람인데 권리주체인데 그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선거소송, 투표소송, 주민소송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애당초 소송을 제기한 친구가 사람이 아니에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관적 소송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서 학설 대립이 있었죠. 협의설, 광의설,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이유는
3조 4호 단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학설은 다수설이 협의설의 입장을 취했는데, 어느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기관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원고가 지자체장이고 피고가 지방의회일 때, 원고가 교육감이고 피고가 지방의회일 때, 이럴 때는 이건 애누리 없이 기관성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원고 적격에서 얘기했던 단체소송 기억납니까? 원고 적격에서 얘기했던 단체소송 기억납니까? 그 얘기하면서 복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예요. 제발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난 다른 수업 뭐 잘 몰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13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어떻게 책을 안 보고 수업을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왜 봐요? 책을 어떻게 안 봐요? 책을 왜 보는데요? 책을 보고 읽을 거면 그게 수업이에요. 책 읽어주는 남자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왜요? 그게 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왜 책을 안 보고 수업을 하는지 아세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논리적 사고로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애에 대한 테마는 한 바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얘기는 어쨌든 끝난 거예요. 나머지 부분 문제 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지는 부분이에요. 구획을 정확하게 나누고 논리적으로 서로 다 거미줄 치듯이 쳐버리게 되면 뭐 시줄 날줄 엮어놨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예요. 외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외울 문제가. 특히 행정법은 상당히 논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외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요. 암기량도 줄고. 그렇게 하시고, 단체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체 소송이 아니고, 단체 소송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체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이에요. 별거 없죠? 개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단체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이에요. 단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로는 환경보호단체 같은 시민단체들 있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 그게 바로 단체 소송이야. 알지? 단체 소송인데 말이에요. 이 단체 소송은 진정한 의미의 단체 소송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짜가가 있겠죠. 짜가. 진정한 의미의 단체 소송은 어떤 걸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단체 소송이라고 하냐면, 단체 이름으로 제기하면 우선 다 단체 소송인데, 근데 이거는 이타적 단체 소송하고 이기적 단체 소송이 이렇게 있어요. 이타적 단체 소송. 이타적 단체 소송은요,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에요. 환경보다 녹색연합 이런 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건 뭐라고?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요. 일반 공익을. 이기적 단체 소송은 단체니까 구성원이 있겠지. 지네들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라고요. 구성원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의 성원의 이익을 또는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 이기적 단체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송들 같은 경우 주관적 소송입니까? 객관적 소송입니까? 주관적 소송이에요? 객관적 소송이에요?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 일반 공익이면 자기 이익과 관계없죠? 그 다음에 자기 구성원들의 이익이라고 자기 이익은 아니잖아요. 단체 자신의. 그쵸? 이것도 역시 주관적 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소송이야? 얘는 객관적 소송이라고요.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항고소송에다가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항고소송에 연결시키면 왜?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고.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야. 그러면 형식은 어쨌든 항고소송 아니겠습니까? 항고소송이야. 그럼 앞에다가 적 이렇게 붙여. 뒤에 게 언제나 형식이죠.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실지를 한번 갖다 놔보시란 말이야.
실질 갖다 놔. 그 진짜 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진정단체 소송. 예, 그러면 얘는 객관적 소송인데 이게 행정기관이 제기한 소송이에요, 아니에요? 행정기관 아니잖아. 뭐 이거 지자체장이야, 교육감이야. 그건 시민단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 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인 거야. 민중소송. 오케이?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란 말이야. 민중소송. 민중소송. 얘는 뭐라고요? 권민중 씨. 요즘 왜 안 나오시나? 권민중 씨 좋아하는데. 네, 이름이 민중이어서. 네. 저도 신민할 때 민이 백성민자예요. 백성민자. 네, 내가 만든 이름이어서. 네. 그래서 민중소송적 항고소송 하면 앞에 게 언제나 실질이고 뒤에 게 언제나 형식이죠. 그러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만 문제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식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야. 근데 실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주관소송인데 요건 객관소송이야. 객관소송. 자기 이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소송적 항고소송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있어요. 부진정 단체소송.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 소송이 됩니다. 주관적 소송. 주관적 소송.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다고 했어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사회단체 만들면 다 좌빨이니까 다 끌려가서 맞아 죽어요. 그러다가 조금 민주화가 되고 나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등록을 하면은 등록은 사실 허가 일종이었습니다. 이거를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렇게 딱 판시를 했었어. 예. 사회단체 등록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사회단체 등록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 즉 준법률 행위적 행정소 수리다라고 판시했었거든요. 등록하면 사회단체 만들 수 있게 바뀌었었어. 그리고 나서 뭐로 바뀌었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엔 등록도 필요 없고 그냥 만들고 신고만 해주면 돼. 신고만. 나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만 줘요. 알려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시민단체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돼요. 만들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마음대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게 당당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당한 정권은 시민단체 막 만들어지면 어때? 그치? 예, 욕하면 받으면 되죠. 그쵸? 비판하면 예, 바꾸면 되죠. 그쵸? 자신 있는데 왜 애들을 때려? 때릴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정권, 정치인은 맞으라고 있는 거지 때리라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맞고 싶어서 있는 애들이에요. 변태들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저도 변태인데 맞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진짜 물리적으로 맞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맞는 것만큼 맞을 수는 없겠더라고. 와, 거기는 진짜 길을 걸을 때마다 욕을 해요. 예. 정치판에 들어가잖아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쌍욕이 막 들어와. 어우, 막 그때는 칼로 찌르고 싶어갖고, 아, 나의 깜냥은 여기선 견딜 수 없다. 도망가자! 막 그래서 도망 나온 거야. 네. 난 거기 있었으면 사람 몇 명 죽였을 거야. 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해. 그리고 막 우선 주먹질부터 해요. 아, 정말, 이게 정말 뭐 대책이 없어요. 선거 유세 이런 거, 요즘 잘 그런 거 안 하잖아. 막 이게 초등학교 이런 거 돼서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야. 초등학교 여기 가면은, 예. 당연히 어느 당인지 알죠? 예, 폭력 쓴 애들, 그죠? 예, 걔네들, 요번에 저거 통과할 때 아무 의미도 없었던 애들, 예, 걔네들. 딱 유세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영감 나는 항상 바로 옆에 수행, 예, 수행 딱. 들어가, 이쇼! 딱,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띄워줘야 돼. 막 이렇게. 내 옆에 없으면 또 이렇게 뭐 잘 못해. 예? 예. 술 먹을 때도 옆에 있어줘야 되고,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술 먹을 때 옆에 있으면 술을 못 먹어. 막 취하고 막. 예. 또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 후보님들 있잖아. 영감들도 옆에서 있어줘야 돼. 로고송도 막 같이 불러줘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해줘야 돼. 연설문 막 고쳐주고 막. 아, 이거 이상하다 문장. 막 이렇게 다 해줘야 돼. 아, 딱 가잖아요? 어처구니 없어요. 아, 분명 후보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 옆에 비서가 있잖아. 비서가 옆에 있는데, 오씨, 그냥 주먹이 막 날라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맞아. 왜 이러시냐고. 예. 상대편 후보니까 때리는 거래. 아,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때릴 순 없잖아. 그렇잖아. 똑같은 놈 되잖아. 와. 정말 옛날엔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래도 막 TV 토론도 하고 좀 이렇게 괜찮아졌죠. 예, 좀 많이 멋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예, 있던 시절이에요. 있던 시절인데, 내가 뭐 시민단체 하나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등록 신청을 딱 했더니, 행정청이 수리 거부를 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리가.
준법률의 이행적 수리라고 했잖아. 거부도 처분이 맞단 말이야.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단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이럴 땐 부진정 단체 소송입니다. 부진정 단체 소송. 여기에도 뭐가 포함돼요? 여기에도 객관 소송으로 민중 소송이라는 게 포함된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 선거 소송, 투표 소송, 주민 소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 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체 소송 중에 민중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 어떤 거? 이타적 단체 소송, 이기적 단체 소송. 이런 친구들은 민중 소송으로 분류된다. 그 실질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행정심판 우리 하나씩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